재테크 그러면은 재테크를 하려면 일단은 저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리고 또 얼만큼 저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축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 현재 소비를 포기를 하고 미래 소비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특히 그 노후 소비를 위해서 노후 소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저축 즉 그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의 형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소비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저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집을 사고 난 뒤에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히고 그런 게 바로 모기지죠. 모기지는 먼저 집을 사는 먼저 소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계속 갚아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것도 일종의 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그 저축 비율을 보면 그걸 저축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다시 말해서 소득분의 저축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저축이 300만 원이라면은 이거는 30%의 저축 성향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는 0.3이라고 할 수 있겠죠. 0.3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30%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서 저축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득분의 소비가 됩니다. 소비 성향은 이걸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축 성향과 소비 성향을 합하면은 그 값은 1이 되겠죠. 반면에 한계 저축 성향 아니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분의 저축 혹은 소득분의 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득의 증가액, 저축의 증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Y라고 한다면 델타 Y에 해당되는 거고 저축을 S라고 한다면 델타 S라고 하는 거죠. 델타 Y분의 델타 S를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 성향이라는 것은 저축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축 성향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계 저축 성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떨어진다는 설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게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한계 저축 성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불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소득과 저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요 점을 보면 소득이 저소득일 때는 저축을 못합니다. 저축이 제로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일정 부분을 지나가면 넘어서면 저축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A 지점을 본다면 여기서 소득이 요만큼 되었을 때 저축은 이 세로 높이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저축 성향은 요 기울기가 되니까 요게 되겠죠. 요 기울기. 그런데 소득이 요번에는 늘었습니다. 이까지. 늘면은 저축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 그래프는
S는 저축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Y의 함수라는 겁니다. Y가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예, 그래서 평균 저축 성향은 기울기가 요 부분이었다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 각도가 더 커지죠. 그 비율은 평균 저축 성향, 다시 말해서 저축 성향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Y분의 델타 S. 그것은 어떤 점을 보더라도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어떤 점도. 그러다 보니까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불변의 경향이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각도가 요 각도에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 각도로 A점과 B점을 점선으로 연결한 두 개의 그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소득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의 특성을 보면은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늘어나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를 가역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늘 때는 소비가 증가하다가, 다시 말해서 소득이 늘 때는 소비가 소비 컨섬션이라고 하면 소비가 증가하다가, 소득이 만약에 감소하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늘어난 소비는 줄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비가역성 또는 하방경직성이라고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하락하더라도 소비를 곧바로 줄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이 되면, 하락 상태로 지속이 되면 소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바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에 맞춰서.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의 소비 행태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소득은 그때그때 소득이 아니고 항상 소득, 다시 말해서 일생에 걸친 평균 소득에 입각한 소득이라는 거죠. 당장 지금은 이번 달에는 소득이 작더라도 다음 달에 다시 많아질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평균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소득이 결정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비가역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상실의 고통이 획득의 기쁨보다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줄였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은 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지를 못하는 거죠. 또 소비의 특징을 보면 부화 내동 효과, 우리말로 하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거죠. 누가 옆 사람이 차를 좀 고급 차를 사면은 나는 그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같이 따라서 산다든지,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이펙트. 그걸 부하 내동 효과라고 하는데, 덩달아 소비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축을 했을 때 그 저축 가지고 자산을 어떤 선택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저축할 것인가, 또 저축을 한 걸 가지고 자산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축의 수단으로서 자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직접적으로 예금, 은행에 하는 예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식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부동산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금으로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군데로 몰리지 아니하고 여러 개로 분산해서 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자산 선택을 포트폴리오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돈을 안 쓰고 아껴서 모으는 알뜰부인, 소비를 알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축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리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걸 복부인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자산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가장 큰 것은 기대 수익과 또 위험입니다. 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고 위험을 좀 낮게 하려고 하면 기대 수익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기대 수익을 보면 파생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파생되고요. 그 다음 주식을 하면 배당금이 있을 거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또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임대료가 나오죠. 그 다음 또 자산 그 자체의 가치 변동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이죠. 자본이득, 예금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기하기는 힘들죠. 그거는 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부동산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본이득이 있다는 것은 자본 손실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경우에 예를 본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해당되죠. 예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예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산 선택의 고려에서 기대 수익을 보면 자본 이득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익 변동 시점이 상이한 자산의 비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는 수익이 Y라면은 그만큼 이자율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I인데 5년 뒤에 Y하고 1년 뒤에 Y는 다른 거죠. 수입은. 그래서 5년 뒤에는 1 플러스 5의 제곱으로 1 플러스 I의 5승으로 1 플러스 I의 5승 1 플러스 I의 5승으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같은 수입 Y하고 5년 뒤에 같은 수익 Y라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5년 뒤에는 1 플러스 I의 5승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산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거죠.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확률을 반영해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나타내서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큰 축을 이룬다고 했죠. 자산 선택을 할 때는 아까 기대 수익과 위험을 서로 비교해서 하는 거죠.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을 하려면 위험이 크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을 싫어하는 경우에 위험을 낮추려면 기대 수익이 낮다는 거죠.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은행 예금과 주식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가 보니까 기대 수익도 당연히 작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큰 반면에 기대 수익도 크다고 할 수 있죠.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은 은행 예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 해당되지 않고 주식이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식보다도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위험의 정도는 또 분산으로 나타내는데요. 분산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적 기법으로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죠.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더 커집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같은 기대 수익이라도 수익이 같은 기대 수익이라도 요런 이 그래프는 덜 위험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수익의 범위가 들쭉날쭉하지가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주식인 경우에는 이 범위가 굉장히 높죠.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수익의 범위도 넓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쪽박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분산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제곱을 해서 나타내거든요. 가장 큰 요소는 기대 수익과 위험입니다만은 자산 선택에 고려할 때, 근데 추가적으로 유동성이나 세제도 고려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황금성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그래도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저 지방의 땅 같은 것보다는 훨씬 황금성이 높죠. 그걸 유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보다는 예금은 뭐 유동성이 최고죠. 예금과 달리 부동산의 유동성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익이 낮습니다. 기대 수익이 낮는 반면에 유동성이 적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 선택 고려할 때 또 세제도 영향을 받죠. 부동산 관련 세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각 나라별로 한국인이나 일본인, 미국인이 그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대해서 구성을 보면 각 나라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사는 걸로,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53%에 반해서 한국은 30%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직접 투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펀드에 가입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 운영이죠. 그래서 그리고 현금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은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미국은 현금에 대해서 선호도가 낮습니다. 보험이나 연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금의 특성을 보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습니다. 안정성도 높고 유동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도 다 선호하는 거죠. 사람들이. 유동성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은행일수록 금리가 낮죠.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이 더 안정적이니까 시중은행의 금리가 상호저축은행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에 요구불 예금은 유동성이 훨씬 높죠. 저축성 예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불 예금이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채권은 자산 선택의 대상 중에 그 예금 말고 채권이 또 있는데, 남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회사나 국가에서 발행을 하죠. 거기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채가 있고, 그다음 특수채, 금융채, 일반 회사에서 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정성은 국채가 가장 높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 채권 거래가 지금은 투신사 펀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주택가 돌아다니면서 주택가를 다니면서 그 채권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아파트 분양할 때 채권도 거래되고, 기관 투자가 사이에 대량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죠. 투신사 펀드나. 그래서 채권 펀드에는, 투신사 펀드를 보면 채권 위주로 하면은, 채권은 주로 이자 수익을 많이 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주식형은 시세에 따라 굉장히 바뀌죠. 주식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한 혼합형이 있습니다. 투신사 펀드를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에 따라서 채권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정형을 선택을 하면 수익성을 선호한다면 주식형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채권의 수익률은 시중 금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액면가 100만 원짜리인데, 액면가가 표면 이자율이 연 10%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10%를 1년마다 지불한다는 겁니다. 즉 만기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영원히 지불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 채권의 연 이자 수익은 매년 10만 원씩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시장의 시중 이자율이라는 건 시장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5%로 하락하면 선택을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짜리 채권을 선택하겠죠. 그럼 5%로 하락하면 연 이자 수익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채권은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직후에 금리가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채권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때 채권을 사모았던 투자자가 사실은 대박을 터뜨렸죠. 그때 채권의 수익률을 보면 부도 위험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도 위험성이 높으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채권 가격이 폭락합니다. 우리는 그 IMF 때 국가적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IMF 직후 진로 채권을 보면 국가도 부도 날 상황이었는데 일반 기업인 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조 5천억 채권을 2,7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선택의 대상으로는 주식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 그러면 이때도 IMF 사태 때죠. IMF 때 300까지 내려갔다가 IMF를 극복하면서 1000대로 짧은 기간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변동을 가져왔죠. 세계 금융위기 때 90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08년도죠. 90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600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지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은 니케이 지수, 일경지수라고 하죠, 한자어로.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자산 선택의 대상으로 보면 대상으로 부동산을 한번 보면 각 국민의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을 이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통계청의 2012년 한국은 13년 기준이고 타국은 2012년 기준을 일반 뉴스에 나온 걸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은 100% 부동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67.8%로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31.5%죠. 한국은 이렇게 부동산 실물 자산의 보유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이 됩니다. 그동안은 압축 성장 뒤에 국가의 부가 팽창하면서 수익률이 계속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익률이 높던 것이 국가의 부가 축소되는
된 그 IMF 때는 부동산이 폭락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IMF를 극복을 하면서 또 수익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불패다,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자산 중 우리나라 경우처럼 과도하게 부동산에 편중이 돼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 폭락 시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시스템도 망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대부분이 부동산의 경우 은행 담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는 심각한 담보 가치보다 하회할 경우에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죠. 금융 시스템에. 그리고 또 노후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노후에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겠죠. 집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대상임과 동시에 돈 굴리기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 집을 키우고 또 내 집을 여러 채 만들어서 그 투자의 대상으로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삶을 즐긴다기보다도 집을 마련하고 키우는 게 하나의 삶 자체가 돼버린 거죠. 주택 소유와 토지 소유에서 불평등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그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집중도를 보면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가 46.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값의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캐나다, 그 넓은 토지의 그 캐나다의 6배에 해당되고요. 프랑스의 8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값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득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좀 더 목적이 있죠.